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며느리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다고. 가끔 독자들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 올 때마다 나는 매우 곤혹스러웠다. 나 또한 고부간의 갈등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 시어머니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었다. 또 자수성가한 아들이 기특하기만 한데 그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할 며느리가 결혼하고도 계속 일하는 걸 늘 못마땅해 했다. 군의관인 남편 월급만으로는 집안 살림을 꾸릴 수가 없는 형편이었는데도 말이다. 저녁상을 차려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집에 늦게 가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았다. 너무 속상해서 변명이라도 할라 치면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했다. 내가 그것도 모르는 사람 같아? 내가 애들도 하나 제대로 못 키우는 사람이냐? 어느 날엔가는 딸의 머리를 자르고 들어왔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버럭 화를 냈다. 소녀의 머리를 따주는 게 당신의 낙인데 며느리가 감히 손녀의 머리를 단발로 잘라 버렸기 때문이다. 그 일로 시어머니는 사흘 동안 벽을 보며 누워서 식사를 거부했다. 그동안 나는 계속 잘못했다고 빌어야만 했다. 기가 막혔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너무 밉고 화가 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매일 새벽까지 잠을 못 자고 끙끙거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러다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나는 살기 위해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다음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들이다. 1. 외워버릴 것.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가 가장 먼저 선택한 방법이다. 처음에 나는 시어머니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정말 왜 저러시는 거야? 하며 짜증을 냈다. 시어머니를 이해하거나 상황을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위해 무진장 애써 보기도 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는커녕 자꾸만 화가 나고 시어머니가 너무 미워 견딜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절대 바뀌지 않을 텐데 말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 외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우리 시어머니는 원래 저래 하고 인정해 버렸던 것이다. 남편과 내가 쓰는 방의 장롱과 서랍을 자기 방식대로 정리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시어머니를 이해하려고 들면 나만 괴롭다. 결국엔 이해가 안 되니까 말이다. 대신 그냥 시어머니는 그런 분이다. 인정해버리면 나중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된다. 또 정리하셨구나 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엄마 때문에 고민하는 환자에게도 똑같은 처방을 내렸다. 어차피 안 고쳐질 텐데 그냥 외워버리세요. 외우다 보면 시어머니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할 텐데 저런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보일 텐데 하는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더 나아가 어떤 말을 할지 예측이 가능해진다. 그 경지에 달하면 신기하게도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게 된다.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아, 예 하며 은근슬쩍 넘기게 되고 시어머니가 곧 화를 낼 것 같으면 미리 선수쳐서 다른 이야기를 꺼내 갈등 상황을 피하게도 되었다. 그러려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갈등 상황에서 저 사람의 왜 저래?
라며 열을 내게 되면 오히려 나를 잃어버리고 그에게 휘둘리게 된다. 그러니 안 고쳐질 사람인데 계속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한다면 그냥 외워버리는 게 낫다. 2. 뭐뭐 하는 척이 필요할 때도 있다. 사람들은 뭐뭐 하는 척을 굉장히 싫어한다. 솔직하지 못하고 가식을 떠는 행위로 생각해서다. 왜냐하면 보통 뭐뭐 하는 척은 내 자존심을 누르고 남들에게 맞춰주거나 인정하고 싶을 때 하게 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나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뭐뭐 하는 척이 솔직하지 않는 것은 맞다. 그래서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내 얘기를 듣는 척만 할 뿐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화가 나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하면 서운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일 때문에 만난 사람들은 애초에 마음을 나누고 서로 친해지기 위해 만난 사이가 아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서로의 이익에 따라 관계 자체가 유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다. 그 사람들에게까지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내보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속으로는 싫어도 그걸 굳이 밖으로 내색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솔직한 게 최고라며 싫다고 말해봤자 관계만 어그러질 뿐이다. 만약 부모가 아이들이 귀찮을 때마다 그걸 다 표현한다고 생각해보라.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는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는 있지만 그 감정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표현할 필요는 없다. 그럴 때 유용한 것이 바로 뭐뭐 하는 척이라. 그것은 상대방에게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맞춰주는 것이다. 상황을 원만하게 풀어가기 위한, 그래서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다. 그러니 뭐뭐 하는 척이 옳지 않으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버리는 게 좋다. 때로는 솔직한 게 오히려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그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자 해도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누군가 나를 다짜고짜 비난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비난받는 것만으로도 모멸감과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린다. 그러면 부당한 비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모욕을 준 상대에게 주먹이라도 날려야 할까? 아니면 그런 말을 들어도 마땅하다며 도망치는 게 편할까?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는 비난에 화를 내는 것은 그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므로 주먹을 날리거나 상대에게 똑같이 화를 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럴 때는 선물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보라.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면 돌려주면 그만이다. 누군가 나를 비난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그게 부당하다면 그 비난을 받지 않으면 된다.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라도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또 기분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맨 처음 받은 것은 상처가 아니라 상처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러므로 느낌을 상처로 남길지 그냥 상대방에게 돌려주고 머릿속에서 지워버릴지는 내 선택에 달려있다. 물론 그는 당신이 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화가 나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고 작정했을 수도 있다. 모멸감을 안겨주려고 벼르다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비난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에 휘둘릴지 아닐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러니 누군가 상처를 주고자 해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만이다. 4. 더 이상 그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것. 그가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마라. 자책하지도 마라. 그가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고 해서 당신이 못난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딱히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그가 당신을 괴롭힌다면 그가 못난 것이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다면 그와의 관계를 풀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말고 거기에 쓸 에너지를 당신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썼으면 좋겠다. 기술을 연마하고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서 그 사람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설령 뒷담화를 할지언정 앞에서 대놓고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어떤 이유로든 당신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지켜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공부의 즐거움에 대하여. 엄만 어쩌다 아빠랑 결혼했어. 당장 헤어져. 철없던 사춘기 시절 나는 고지식하고 완고한 아버지가 너무 불합리하고 아버지에게 늘 순종하는 어머니가 너무 답답해 보여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버지는 고지식한 데다 원리 원칙을 따지는 분이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 수학 문제 하나를 물으면 정자부터 가르쳤다. 그 다음엔 연필 깎고 지우개 준비하고 공책을 똑바르게 놓아야 했다. 자세가 올바라야 공부가 된다는 신조를 가지고 있는 탓에 준비에만 30분이 걸리고 수학을 가르쳐 주는 건 그 다음이었다. 그러니 내가 오죽 답답했겠는가. 이렇게 원칙주의자인 아버지는 책을 무척 좋아해서 집에는 언제나 책이 많았다. 당시 100원짜리 세계문학 전집이 집에 있었다는데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 내가 책 읽기를 좋아하는 걸 본 아버지는 퇴근길에 가끔 서점에 들러 책을 사오곤 했다. 놀거리가 마땅치 않던 시절이라 아버지가 사온 책들은 가뭄의 단비 같았다. 방학 때는 하루에 한 권씩 읽어댔다. 그리고 아버지 다 읽었어요 하면 아버지는 벌써 다 읽었냐고 좋아하며 책을 사다 주었다. 덕분에 나는 플루타르코스 영웅전 전집과 여자의 일생, 유리알 유희, 팡세 등 다양한 책들을 독파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제인 에어나 오만과 편견처럼 좋아하는 소설은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읽었고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루이제 린저의 생애 한가운데 그리고 전혜린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또 몇 번씩 읽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무슨 소린지 이해가 잘 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읽었다. 그렇게 책이 좋던 시절이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책을 읽으면서 나는 인간의 본성과 사람의 마음을 어렴풋하게 들여다보았다. 등장인물들의 욕망과 실수, 고통과 구원은 하나같이 너무 강렬해서 무서울 정도였다. 그래도 결말이 궁금해 책을 놓을 수 없었고 다 읽고 나면 주인공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 아마 나는 책을 통해 억압된 욕망과 누가 볼세라 꼭꼭 숨겨 놓았던 판타지를 분출했던 것 같다. 그 덕에 세상과 사람을 보는 눈이 조금은 깊어진 게 아니었는지. 그렇게 책을 좋아했던 것과는 별개로 나는 학교 공부엔 별로 재미를 붙이지 못했다. 시험과 성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공부를 즐기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얼른 대학에 가고 싶었다. 대학교에 입학만 하면 지긋지긋한 공부는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웬걸 대학에 들어가니 고등학교 때보다 공부해야 할 게 훨씬 많았다. 수없이 많은 뼈조각과 힘줄의 이름을 외우며 나는 정신과 의사가 되려는데도 이런 것까지 배워야 하는 거야? 라며 투덜거렸다. 그렇게 수험생보다 더 바쁜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생각했다. 전문의만 따면 이제 정말 공부는 끝이겠지. 이제 배운 걸 평생 써먹으면서 살면 된다. 라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다. 내 평생 공부가 가장 재미있었던 시절은 다름 아닌 전문의를 딴 직후였으니 말이다. 시험도 없으니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딱히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공부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자 오히려 공부가 재미있어졌다. 본격적인 인간 심리에 대한 공부는 진작부터 궁금했던 분야여서 그런지 한 번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래서 30이 넘은 나이에 일하랴 애 키우랴 살림하랴 빠듯한 하루를 마치면 무척 피곤한데도 밤 11시경부터 새벽까지 책을 펴들고 공부를 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였다면 분명 책을 편 지 10분 만에 몸을 베베꼬며 딴 생각을 했을 게 틀림없다. 어쩌면 책을 펼쳐 보기는커녕 피곤하니까 아이를 재우다 같이 잠들어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공부는 하면 할수록 너무도 흥미로웠다. 와, 재미있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다. 그동안 그렇게 답답하고 화가 났던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었고 그 해답은 공부에 있었다. 공부를 통해 종잡을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니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나가고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도 좀 더 폭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몰라서 저지르는 실수들은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하는구나. 사람은 누구나 본연의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어린 아이들을 보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궁금하면 만져보고 맛보고 흔들어 보지 않던가? 아이들은 보상이 없어도 무엇이든 놀이로 승화시켜 하던 것도 더 잘하려고 애쓴다. 순전히 호기심 덕분이다. 그러나 점차 부모님과 학교의 통제에 길들여지면서 당근이나 채찍을 내밀지 않으면 공부에 별다른 흥미를 못 느낀다. 그렇게 공부도 억지로 하고 일도 시켜서 하게 되면 삶이 전반적으로 지겹고 무기력해진다. 내적인 호기심에 따라 알려고 애쓰는 본능 자체를 잊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나는 너무 늦지 않게 다시 배우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며 나의 세계를 확장하고 나니 공부의 영역도 점점 더 넓어졌다. 책을 보는 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두 사람이 만나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아이를 키우는 것도 사람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것도 하물며 옷 입는 것과 화장하는 것도 다 공부였다. 세상과 부딪히고 사람과 부딪히며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나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할 줄 알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65년 넘게 살고 보니 산다는 것 자체가 공부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당신도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닌 내면의 호기심에서 비롯된 공부의 즐거움을 느껴보았으면 한다. 그것이 춤이든 음악이든 운동이든 무엇이든 좋다. 하고 싶어 하는 공부는 호기심의 영역을 점점 넓혀주고 인생 전반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래서 그저 재미로 인문학 강좌를 듣거나 취미 활동에 열심인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의 얼굴이 꼭 청소년처럼 해맑지 않던가? 로마의 정치가 카토는 80의 나이에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스의 역사가 플루타르코스 역시 80살에 라틴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60을 넘긴 나이에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다. 또 90살의 나이로 생을 마친 미켈란젤로의 좌우명은 나는 아직도 공부한다 였다고 한다. 죽을 때까지 알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게 인간이다. 또 즐기려고만 한다면 공부야말로 기력이 달리고 활동 반경이 좁아지는 노년에도 인생을 재미있고 보람차게 살 수 있는 비결이다. 하지만 이 또한 젊은 시절부터 갈고 닦지 않으면 나이 들어 즐기기가 어렵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호기심을 발동시켜 공부의 세계를 탐험해 볼 일이다. 나는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며 남은 생을 즐기게 될까? 사람의 마음이 궁금한 나는 세상 온 천지가 공부거리니 공부가 끝날까봐 걱정할 일은 면해 참으로 다행이다.
내 말에 귀 기울여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행운에 대하여. 국립정신병원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매일 점심시간만 되면 전화를 거는 환자가 몇 명 있었다. 밥 먹고 좀 쉬려고 하면 어김없이 전화벨이 울렸다. 또 그 환자들이었다. 선생님, 오늘 동생하고 싸웠어요. 걔가 나를 무시해서 속상해요. 많이 속상하겠네요. 어떻게 해요? 뭐, 그래도 언니인 제가 참아야죠. 그래요. 잘 생각했어요. 그러면 환자는 한층 밝아진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다. 혼자 말하고 혼자 대답하고 나보고 고맙단다. 나는 그냥 이야기를 들으며 그저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는 말만 했을 뿐이고 아무런 해답을 준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들에겐 자기 말을 들어주고 맞장구 쳐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다. 만약 내가 섣불리 당신이 언니니까 참아야죠 했으면 환자가 반발을 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환자가 원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 자기 말을 그냥 들어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답은 환자도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 누군가 나의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여주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며 이런 일을 겪는 내가 결코 이상한 사람이 아님을 확인하고 안심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해주지 못하더라도 그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면 내 이야기를 쭉 풀어놓으면서 스스로 문제를 정리하고 해법을 찾아간다. 비록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더라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타인을 잘 믿지 못한다. 내가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상대방이 그것을 빌미로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선뜻 이야기하겠는가. 뒤통수 맞을 각오를 한 게 아니라면 말이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공격받을 각오를 하고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그걸 가만히 들어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요즘은 어떻게든 자기를 어필해야 하는 시대다. 내 생각을 빨리 이야기해서 남들에게 인정받아야지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는 사람은 바보라고 불리기 십상이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누구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해야 할까? 왜 우리는 타인을 믿지 못하면서도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간절히 바라는 걸까? 일본을 대표하는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어느 날 젊은 좀도둑 3인방 아스야 고에이 쇼타는 빈집을 털러 갔다가 별 소득 없이 도망쳐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차가 고장나 그들은 할 수 없이 30여 년간 폐가로 있던 나미야 잡화점으로 피신을 하게 된다. 그들은 같은 보육원 출신으로 중고등학교를 같이 다녔고 날치기, 소매치기, 자판기, 털이 등을 함께한 사이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나쁜 짓을 그만두고 각자 가전제품 판매점과 부품 공장, 자동차 수리 공장에 다니며 열심히 살았는데 해고를 당하고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 등의 이유로 셋 다 지금은 백수다.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빈집 털이에 나섰다가 나미야 잡화점에 숨어들게 된 것이다. 그런데 원래 나미야 잡화점의 주인이었던 할아버지 앞으로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한다. 알고 보니 그 가게는 고민을 상담하고 해결해 주어 인기를 끌던 곳이었다. 고민이 있으면 그걸 편지에 써서 가게 앞 셔터의 우편함에 넣으면
다음날 할아버지가 집 뒤편에 우유 상자에 답장을 넣어 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30년이 지나서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없는데 좀도둑 3명이 달토끼라는 사람으로부터 상담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게 된다. 아스야는 고민 상담에 답해주고 싶다는 고예이와 쇼타에게 말한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우리 같은 놈들이 뭘 할 수 있는데. 돈도 없지, 가방끈 짧지, 백그라운드도 없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째째하게 빈집이나 털고 다니는 정도야.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남의 고민을 상담해 주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하지만 고예이의 생각은 달랐다. 아니, 몇 마디만 써 보내도 그쪽은 느낌이 크게 다를 거야. 내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기만 해도 고마웠던 일 자주 있었잖아. 이 사람도 자기 얘기를 어디에도 털어놓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거야. 별로 대단한 충고는 못해주더라도 당신이 힘들어한다는 건 충분히 알겠다.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달라. 그런 대답만 해줘도 틀림없이 마음이 조금쯤은 편안해질 거라고. 작가인 히가시노의 표현을 따르자면 좀도둑들은 타인의 고민 따위에는 무관심하고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일이라고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들이었다. 다만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따름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연을 보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자신의 문제를 풀어나간다. 정신치료에서 자주 쓰는 말이 있다. No comment is better than any comment. 굳이 풀자면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들어주는 것이 그 어떤 말을 해주는 것보다 더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나미야 할아버지 말대로 사람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답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좀도둑일지라도 그저 내 말을 가만히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해줄 사람이다. 하지만 듣는 사람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중간에 참견이나 비판을 하지 않는 것도 힘들고 듣는다는 자체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환자를 볼 때 1시간에 10명을 보는 게 쉽지 1명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듣는 게 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굉장한 행운하다. 그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기왕이면 당신이 그런 존재가 되어보면 어떨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늘 밤 처음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실감이 들었어. 나 같은 바보가. 좀도둑 고에이가 상담을 하면서 문득 내뱉은 말이다.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경험해 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모를 일이다. 그냥 재미있게 살자고 마음 먹었을 뿐이다. 요양차 제주도에 머물 때의 일이다. 지인과 이중섭 거리를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와 아들이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다들 무표정한 얼굴로 음악을 들을 뿐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연주가 끝날 때마다 브라보를 외치며 박수를 쳤다. 우리 둘의 응원이 통했는지 구경만 하던 사람들도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며 두 연주자의 얼굴은 밝아지면서 더욱 열정적으로 연주를 했다. 바이올린을 켜는 아들이 얼마 전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며
그때 많이 연주했던 음악을 들려주겠다고 했다. 우리는 또 외쳤다. 잘 헤어졌어요. 더 좋은 여자 만날 거예요. 좌중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아들은 활짝 웃었다. 사람들은 연주에 맞춰 노래를 불렀고 그날의 연주는 해가 저물도록 끝날 줄을 몰랐다. 누가 길거리 공연을 하나 보다 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다. 그냥 몇 곡 듣고 잘하네 혼자 생각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호응해주고 감탄해주면 그 순간의 즐거움은 몇 배가 된다. 간단한 몇 마디로 몇 배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니 세상에 이만큼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는가. 사실 이는 모두 그날그날의 재미를 잃지 않으려는 내 노력들이다. 우리의 일상은 쳇바퀴처럼 굴러간다. 특별한 일도 재미있는 사건도 별로 없다. 게다가 나 같은 경우 좋았다 나빴다 반복하는 병을 죽을 때까지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매일 삼시세끼 약을 챙겨 먹고 운동을 하고 고기류를 아예 먹지 않는 등 병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쉼 없이 해야 한다. 그래서 가끔은 정말 지칠 때가 있다. 특히나 고통이 가시기는커녕 심해지는 날엔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우울해지기 십상이다. 하지만 그럴 때조차 고통스럽다 생각하며 누워만 있는 것보다는 소소한 삶의 재미를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았다.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하고 또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떠올리는 것만 해도 좋았으니까. 컨디션이 좋은 날엔 예쁜 옷을 꺼내 입고는 외출도 하고 컨디션이 안 좋아 누워있는 날에도 키우는 꽃과 나무에 새로 핀 잎사귀는 없는지 살펴본다. 내 재미 목록 중에는 사진도 들어있다. 원래 사진 찍기를 좋아해서 나는 여행 가면 늘 직사를 맡았다. 그런데 우연히 찍은 물방울 사진을 크게 확대 인화해 봤는데 물방울 안에 온 세상이 비춰져 담겨 있음을 발견했다. 이렇게 작은 물방울 안에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세상이 있구나. 그때부터 나는 물방울 사진 찍기에 취미를 붙였다. 온갖 물방울들이 내 눈에 포착되었다. 아스팔트 사이에 고인 빗물부터 꽃잎에 맺힌 이슬까지 찍어도 소재가 고갈되지 않으니 참 신이 났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또 한 번 깨달았다. 세상은 내가 보고 싶어 하는 만큼 보여준다는 걸. 그러니까 재미있게 살고자 마음먹은 사람에게 이 세상은 재미투성이라는 걸. 나이를 먹을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다고 말한다. 웬만한 일은 다 겪어봤기에 호기심이 안 생긴다는 것이다.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다면서 뭐 신나는 일 없냐고 묻는다. 하지만 오금이 저릴 만큼 재미있는 일은 우리 인생에서 그다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이 이어질 뿐이다. 그리고 무엇이든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은 자신감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해봤자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거라는 걱정,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무엇이든 시도해 보기를 주저하게 만든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떤 일에도 쉽사리 호기심을 갖지 못한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는 동안 우리는 그날 누릴 수 있는 진짜 재미를 놓쳐버리고 만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에 관한 것이며 22%는 아주 사소한 걱정들이고 4%는 우리가 전혀 손쓸 수 없는 일들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정말로 걱정해야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96%의 걱정과 불평, 불만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느라 정작 오늘을 즐겁게 보내지 못하고 만다. 그에 대해 인도의 명상가 오쇼 라즈니쉬는 장자 도를 말하다 에서 이렇게 말한다. 삶은 경험이지 이론이 아니다. 삶에는 해석이 필요 없다. 삶은 살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다. 매 순간 삶이 그대의 문을 두드린다. 하지만 그대는 머리로 궁리하고 있다. 그대는 삶에게 말한다. 기다려라.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그러나 먼저 결정 내릴 시간을 달라. 삶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평생토록 삶이 그냥 왔다가 간다. 그대는 살아있지도 않고 죽어있지도 않은 채 다만 고달프게 질질 끌려갈 뿐이다. 그러니 이제 그만 생각만으로 지쳐버리는 삶에서 벗어나면 어떨까? 오쇼의 말처럼 삶은 그냥 살아야 하고 경험해야 하고 누려야 하는 것이다. 2년간 인적이 드문 숲에서 홀로 생활하며 월든을 쓴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한 사람이 평생 탐구하고 즐길 수 있는 영역은 결코 반경 10마일을 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즐기려고 마음먹은 사람의 눈에는 새롭고 신기하고 감탄할 만한 일들이 수없이 발견된다는 뜻일 게다. 이는 마치 연애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 연애를 막 시작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참 많은 것을 물어본다. 그에 대해 궁금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상대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상대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에 대해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촉각을 곤두세우다 보니 상대의 머리 스타일이 조금만 바뀌어도 귀신같이 알아채고 예쁘다, 멋있다, 감탄사를 연말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 새롭게 발견한 것들을 알려주려고 애쓰게 된다. 그러면 서로 기분이 좋아지고 더욱 섬세해지고 더욱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면, 감탄하고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세상엔 즐거운 일투성이며 인생은 더욱 신나고 재미있어진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좀 채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어느 때나 즐길 거리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즐길 거리가 다양한 사람일수록 불가피한 불운과 불행 또한 잘 버틸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수용소에 포로로 잡혀가 매일 수백 명의 유대인들이 소리 없이 불태워지는 광경을 목격해야만 했던, 그리고 정작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몰랐던 빅터 프랭크. 그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그 경험을 토대로 로고테라피를 상시했는데 수용소에서의 하루를 다음과 같이 남겼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죽도록 피곤한 몸으로 막사 바닥에 앉아서 수프 그릇을 들고 있는 우리에게 동료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리고는 점호장으로 가서 해가 지는 멋진 풍경을 보라는 것이었다. 밖에 나가서 우리는 서쪽에 빛나고 있는 구름과 짙은 청색에서 빛빛으로 끊임없이 색과 모양이 변하는 구름으로 살아 숨쉬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진흙 바닥에 패인 웅덩이에 비친 하늘에 빛나는 풍경이 잿빛으로 지어진 우리의 초라한 임시 막사와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감동으로 인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다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한치 앞도 모르는 수용소에서조차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듯
어느 때고 감탄할 만한 일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사는 게 너무 재미없다는 당신에게 삶과의 연애를 원한다. 삶과 연애해보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모두 뻔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각을 멈추고 그냥 삶을 살다 보면 연애하는 마음으로 기대와 설렘을 가진다면 세상은 당신이 미처 생각지 못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또한 당신이 그 세상을 보고 감탄한다면 무의미한 오늘이 신나고 재미있는 하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브라보! 라는 감탄사 하나로도 연주 분위기가 바뀌고 연주를 구경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게 인생이니까 말이다. 40살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몇 년 전 멀리 살고 있는 친구의 부음 소식을 들었다. 너무 멀리 있어서 마지막 가는 길 인사도 못하고 그저 친구가 가버린 먼 하늘을 보며 잘 가라고 울음 섞인 인사말만 흩뿌릴 뿐이었다. 10대 시절 매일매일 붙어 다니다가 대학에 가며 자주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생각만 해도 늘 든든했던 친구. 유난히 힘든 날 바쁘지 하며 전화하거나 메일을 보내면 늘 힘내라고 말해주던 친구. 서로 사는 게 바빠 자주 보지 못하고 가끔 날아오는 소식 한 조각씩 붙잡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던 친구. 그 친구와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생활이 우리를 놓아주면 만나서 사는 이야기나 나누자고 약속했는데 친구는 뭐가 그리 급했는지 그 약속을 뒤로 하고 먼 곳으로 떠나버렸다. 그토록 많은 죽음을 만나고 그토록 많은 이별을 했지만 아무리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게 바로 이별인 것 같다. 모든 이별은 마치 처음 맞이하는 이별처럼 낯설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어린 새색시가 갓난아기를 안고 쩔쩔매듯이 매번 이별을 어떻게 안아야 할지 몰라 쩔쩔매게 된다. 그리고 이별을 경험하는 것은 너무 아픈 일이다. 자갈밭에 넘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여기저기 쓰라리고 아프다. 그래서인지 매년 가을마다 제 몸에서 나뭇잎을 떼어내는 이별의 고통을 묵묵히 견디는 나무를 볼 때마다 숙연해진다. 문득 먼저 가버린 친구가 못 견디게 보고 싶고 미안해진다. 조금만 더 자주 만날 걸. 조금만 더 같이 있어줄 걸. 네가 내 친구여서 참 좋다. 라는 말을 자주 해줄 걸. 왜 나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뒤에야 후회를 하는 걸까? 조금만 더 서로에게 충실했다면, 조금만 더 많은 것을 나누었다면, 지금처럼 이별이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그랬다면 우린 서로가 나누었던 시간과 마음을 가슴에 품고 아쉽지만 따뜻하게 이별할 수 있었을 텐데. 후회와 회한으로 이별을 낯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무관심과 이기심이었다. 친구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수많은 시간에 나는 무엇을 했던 걸까? 그렇게 이별의 고통으로 아파할 때면 어머니가 해준 이야기가 떠오른다. 갈 사람은 가는 거고 남은 사람은 사는 거고 자식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고 남편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의 속이 오죽했을까. 그럼에도 어머니는 내게 그렇게 말했다. 후회와 죄책감, 원망 따위로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뜻일 게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나에게 피해 주는 걸 그렇게나 싫어했던 아버지는 갈 때조차 조용히 돌아가셨다. 토요일 밤 주무시다가 새벽에 돌아가신 것이다. 아침에 아버지가 숨을 안 쉬신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달려가 아버지 얼굴을 보는데 참 평안해 보였다. 그 느낌이 마치 계주를 하는데 아버지가 운동장 한 바퀴를 돌고 나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것 같았다. 순간 내가 이제 바통을 들고 뛸 차례구나. 잃어버리지 않게 잘 들고 뛰다가 아이에게 무사히 넘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뒤로 나는 가끔 힘들 때마다 스스로 자문해 본다. 나는 아버지에게 받은 바통을 가지고 잘 살고 있는 걸까? 어쨌든 이별 뒤에 남겨진 자가 할 수 있는 건 잘 살아가는 일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인생이라 가끔 남편이 나보다 먼저 가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는데 그때도 답은 하나다. 지금 잘해야지. 그래야 덜 아프고 덜 후회한다. 아버지는 생전에 뭐든지 아껴 써야 한다며 택시를 왜 타냐고 그 돈이 아깝다며 죽어도 버스를 타곤 했다.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어머니가 택시를 탔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나 보다. 네 아버지는 그렇게 절약하며 살았는데 하늘에서 나보고 뭐라 하겠다 라고 하기에 내가 그랬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하늘에서 어머니가 궁상 맞고 힘들게 사는 거 바라지 않을 거예요. 쓸 때는 써야지 너무 아끼면 오히려 아버지가 마음 아파할 거예요. 정말이다. 아버지는 택시를 타면 불행했을 것이다.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당신에게는 행복이었으니까. 하지만 90이 넘은 어머니가 택시 한 번 탔다고 그게 미안해할 일은 아니지 않는가?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걸 우리가 인정해 드리면 되는 거다. 비로소 안도하는 어머니를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많은 이별을 한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떠날 사람은 떠날 테고 남을 사람은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해도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이별.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쉽지만 따뜻한 이별을 준비하는 것일 게다. 오늘 하루 잘 살았고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말이다. 나이 듦을 받아들이는 태도. 친구가 90살 때 겪은 일이다. 누군가 자신에게 올해 몇 살이세요? 라고 물었는데 이상하게 선뜻 40이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39까지만 해도 아직 30대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안하며 살았는데 왠지 40이라고 하면 1살 차이밖에 안 나지만 너무 나이 든 느낌이 난다는 이유였다.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40살의 나는 어땠나 돌아보니 별 감흥이 없었던 것 같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지만 그러려니 했던 것이다. 아니,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별일 아니라며 애써 무시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 그런데 요즘 40살들은 고민이 많아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40이 된다는 건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는 뜻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100세를 놓고 보면 40살이 되어도 아직 살아야 할 날이 60년이나 남아있다. 그러니까 뭘 새로 시작하려니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안 하려니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 나이. 그것이 바로 40인 것이다. 게다가 자신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마음속에는 젊은 시절의 열정이 그대로 살아있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자꾸만 아니라는 신호를 건넨다. 흰머리와 잔주름, 떨어진 체력, 노안 등등이 40의 나를 한꺼번에 덮쳐오는 것이다. 아무리 젊음은 마음에 달렸다고 자기 최면을 걸어봐도 소용없다. 이제는 예전과 똑같이 술을 마시면
다음 날까지 숙취로 고생한다. 또 옛날에는 하루에 몇 잔씩 즐기던 커피도 이제는 저녁에 한 잔만 마셔도 잠이 안 오고 자기 전에 먹은 음식이 더부룩해 밤새 잠자리에서 뒤척이게 만든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게 되면서 조금만 몸에 이상이 와도 더럭 겁이 나서 병원을 찾게 되고 장롱 안에 보험 증서를 꺼내보게 된다. 몸이 아프고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걸 보며 어느 순간 나이가 들었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흔은 슬프다. 왜냐하면 날마다 조금씩 젊은 시절에 나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이 든다는 것은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 곁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씩 떠나보낼 때가 되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제는 날씬했던 허리와 정열, 모험심, 시력 등이 사라져가는 것을 그냥 바라봐야만 한다. 젊은 시절 품었던 세계 곳곳을 여행하겠다던 꿈도, 이 세상의 모든 책을 읽어보겠다던 꿈도 나의 한계에 부딪혀 맥없이 주저앉아 버린다.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해내고 싶다던 젊은 날의 야심찬 이상도 현실의 벽에 부딪혀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한다. 뭔가 모를 두려움이 안개처럼 깔리고 이제 더 이상 안전하거나 보장된 그 무엇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인생의 중심이 흔들리고 주위에 많은 것들이 흩어져 사라지는 느낌에 문득 소스라치게 된다. 사업을 하다 망한 친구, 불륜에 휩싸이거나 이혼한 친구,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친구도 하나둘씩 생긴다. 게다가 중년기에 접어들면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부모의 부모가 되어야 하는 운명에 맞닥뜨리게 된다. 아이들은 우리의 품을 떠나 자신들의 삶을 개척하면서 우리를 뒤에 남겨놓는다. 그전까지는 집안의 우두머리였던 우리에게 아무도 엄마 아빠에게 물어봐야지 하며 쪼르르 달려오지 않는다. 말 그대로 집안은 텅 비어버린다. 그런데 그 사이 전에는 강하고 무섭게 보이던 부모님이 늙고 쇠약해진 모습으로 이제 우리에게 경제적 심리적으로 의지해온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로부터 독립해 삶을 꾸려가고 있다가 어느새 다시금 부모의 생활 속으로 잡혀 들어가는 느낌을 받는다. 심지어 늙고 쇠약해진 부모를 돌보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을 보게 된다. 예전에 부모에 대해 느꼈던 짜증과 원망, 슬픔과 죄책감이 부모에 대한 사랑을 뛰어넘어 다시금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신분석가인 융은 마흔이 되면 마음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했다. 삶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혼란을 겪는 것이다. 왜 그럴까?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마흔이 되었다의 저자 제임스 홀리스의 따르면 우리는 1차 성인기인 12세에서 40세까지 누구의 아들, 딸, 누구의 엄마, 아빠, 어느 회사의 팀장으로서 가족과 사회 안에서 사회화된다. 그것은 진정한 본성에 따르기보다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선택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키워진 결과로서의 삶에 가깝다. 즉, 진정한 자신에게서 멀어진 채 살아온 것이다. 그러다 마흔이 되면 우리가 보낸 시간들이 오롯이 기록된 과거의 책장을 넘기며 이제껏 열심히 읽어온 삶을 돌아보게 된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해도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 한 번뿐인 인생에서 내가 성취한 게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몰려온다. 아직도 원하는 것이 많은데,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시간은 계속 흐르고 우리에게 남은 선택의 폭은 점점 줄어만 가기 때문이다.
우리의 어린 시절과 젊은 날들은 가버렸고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애도해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이처럼 중년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삶을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즉,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과 맡아온 역할들을 빼고 나면 나는 대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 봄으로써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들므로 인한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들은 중년이라는 나이가 싣고 가버린 많은 것들과 인생은 유한하며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한꺼번에 직면하면서 온 힘을 다해 다가오는 세월과 맞서 싸우려 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두 뒤축을 땅에 깊숙이 박고 꼿꼿이 서서 모든 변화에 저항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다시 젊어지려고 애쓰기도 한다. 나의 듦을 부정하기 위해 더 분주히 움직이며 새로운 계획에 몰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처럼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시간이란 현실도 부정하려 든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젊은 직장 동료들에게 분수를 지키라고 충고한다. 폭풍우 속에서 휘어지지 않는 참나무처럼 말이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건강이나 결혼 생활 혹은 직장에서 작은 변화라도 생기면 부러지고 만다. 젊음을 다시 찾으려는 사람들은 과거로 되돌아가려 한다.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것,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갖고자 한다. 그들은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아온 배우자에게 등을 돌리고 젊고 새로운 상대를 찾아 헤매거나 일시적으로 타오르는 불같은 연애에 몰입하기도 한다. 혹은 성형외과에 가서 보톡스, 주사를 주름을 펴기도 한다. 그들은 주름을 펴서 젊어 보이는 얼굴을 얻는 대신 표정을 잃어버린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내적 성숙에 시간을 할애하기보다는 과거에 이루지 못한 것을 다시 시작하느라 분주한 사람들은 적극적이고 활력 있는 삶을 산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것이 지나칠 경우 치러야 할 대가가 커질 수밖에 없다. 늙어가는 자신을 부정하느라 자신을 소진시켜 버리는 아이러니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나이 들므로 인한 상실을 받아들이는 일은 무척이나 힘들다. 그러나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뿐이다. 내가 의미 있게 써야 할 시간, 내가 더 사랑해야 할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 무용치료의 선구자인 류분순 교수는 한국임상예술학회에서 만났는데 벌써 만난 지 32년이 흘렀다. 4살 차이를 넘어서 인생의 친구가 되어 서로 참 많은 것들을 나누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좋다. 그런 류 교수와 내가 만나 오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서로 쉬라는 이야기였다.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 그러는 교수님도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둘 다 바쁘게 살았건만 나는 병에 걸리고 그녀는 건강하다. 아마도 그녀는 춤을 추었고 나는 춤을 추지 않았기 때문일 게다. 이 이야기는 내가 국제무용치료학회에서 발표 중에 농담조로 한 이야기다. 그러나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 이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일만 하는 것과 춤추면서 일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그만큼 휴식과 놀이는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비타민 같은 요소다. 그런데 나는 의사와 2 아이의 엄마로 살아오면서 파킨슨 병으로
병원을 그만두기까지 30여 년 동안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다. 남들에게는 건강과 휴식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해왔지만 정작 나는 늘 너무 바빴고 시간은 부족했다. 그래서 돌봄이 필요한 몸을 노예 부리듯 혹사했다. 일하느라 밥을 거르기 일쑤였고 때로는 잠까지 줄였다. 몸을 마치 뇌를 쓰고 활동하기 위한 도구처럼 여겼던 것이다. 그렇게 쉬지 않고 계속 무리하면서도 나는 끄떡없을 거라 자신했다. 그래서 몸이 상하는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1999년 밥을 조금밖에 못 먹고 글씨를 쓰는데 자꾸만 글씨가 작아지고 저녁이면 오른쪽 다리를 끌게 되고 사람들과 말을 하기가 싫고 불안 증상까지 찾아왔는데도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좀 쉬고 운동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 운동을 시작한 것도 쉰 것도 아니었으니까 말이다. 나는 늘 그런 식으로 내 몸을 혹사했고 결국 파킨슨병 진단을 받게 되었다. 나는 왜 말로는 쉬어야 한다면서도 몸을 혹사했던 걸까? 돌이켜보면 나는 그 어떤 일이든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직장에서든 집에서든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없으면 일이 잘 안 돌아가거나 잘못될 거라고 여겼던 것이다. 그래서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도맡아 하곤 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것을 여기저기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는 증거라고 생각해 좋아하기까지 했다. 그래서일까? 과거의 나처럼 바쁘다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면 왠지 더 안타깝다. 몸도 기계처럼 과하게 쓰면 고장이 나니까 몸을 아껴 쓰라고 해봐야 그들은 말을 흘려들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워커홀릭인 남편은 내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걸 보고 적어도 겁이 났는지 내 앞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면 휴가 계획 세워볼게 라고 하지 않는다. 일은 해도 끝이 없으므로 그런 식이면 절대 휴식을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인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일하는데 길들여진 사람들은 삶에서 쉴 시간을 먼저 만들어 두어야 한다. 일을 하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휴식을 취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미리 세워 두어야 한다. 그럼에도 내가 1년 계획을 세울 때 휴가 계획 먼저 세우라고 하자 남편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반문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함부로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없어도 병원 잘 돌아간다니까요. 현대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없다. 끊임없이 뭔가를 한다. 남들보다 더 빨리 가지는 못해도 뒤처지기는 싫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하고 인터넷 뉴스를 보고 버스나 지하철에 앉아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거나 듣는다. 그야말로 쉴 새 없이 정보들을 접하는 것이다. 그처럼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되는 자극으로 인해 뇌는 어느 순간 과부하에 걸려 두통을 호소한다. 뇌가 더 이상 자극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에게 멍 때릴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불안함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못 견디기 때문이다. 하지만 밥을 먹으면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듯 뇌도 쉴 시간이 필요하다. 여태까지 들어온 자극이나 머릿속에 쌓인 정보들이 소화될 시간이 있어야 한다. 뇌는 쉬는 시간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자극과 정보들을 내적으로 재배열하고 통합해 어떤 건 걸러내고 어떤 건 의미를 두는 등 사고를 형성한다. 그런데 뇌가 쉬지 못하면 끊임없는 자극에 반응하느라 지쳐버린다. 그러므로 어떤 답이 계속해서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냥 그 문제를 잊어버리는 것도 방법이다. 뇌가 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합할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영화를 보고 영화평을 쓸 때 꼭 2번을 본다. 한 번은 아무 생각 없이 보고 느낀다. 뭔가 말할 내용이 있다 싶으면 한 번 더 보는데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잘 안 써질 때가 있다. 그런데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지나면 어느 순간 맞아, 그렇게 쓰면 되겠다 하고 글 쓸 방향이 떠오른다. 나의 경험과 지식과 영화의 내용이 섞이고 통합되면서 주제와 방향이 잡히는 것이다. 만약 일주일 정도 문제를 잊고 뇌에게 그냥 쉴 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결국 영화평을 제대로 쓰지 못했을 것이다. 몸도 뇌도 때론 쉬어야 한다. 쉬지 않으면 시야가 좁아져 평소에 할 수 있는 적절히 확장된 수준의 사고를 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한다. 잠시 멈추어 선 시간에 우리는 그동안 경험한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더 자신 있게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다. 그러니 몸은 피곤한데도 계속 쉬지 못하고 있다면 의도적으로 잠시 멈춤을 스스로에게 허락해보라.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함은 줄어들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나는 요즘 몸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며 몸을 피로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다. 예전에는 몸이 피로해도 정신만 괜찮으면 잠을 조금만 자면서 버텼다. 하지만 요즘엔 몸이 피로하고 힘들면 일단 쉰다. 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바람도 느끼고 가볍게 산책을 가기도 한다. 운동도 열심히 한다. 하루에 1시간은 운동할 시간을 비워놓는 것이다. 그러면 해야 할 일들 가운데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래도 괜찮다.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잡지에 들어갈 원고를 쓸 테고 다른 사람이 나 대신 강의를 할 것이다. 꼭 내가 안 해도 되는 것들이다. 그걸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했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후회는 없다. 그리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오히려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나에게 멍 때릴 자유를 굉장히 많이 허락할 작정이다. 나는 남편을 모르고 남편은 나를 모른다는 사실. 이 무슨 원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다. 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는다.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은 남자.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문정희 시인이 쓴 남편이라는 시의 일부분이다. 문득 이 시를 읽으니 남편과 내가 결혼한 지도 벌써 40년이 넘었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남편은 정말이지 나와 함께 밥을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이자 나에게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사람이다. 밥을 그렇게나 오랜 세월 같이 먹었는데도 왜 우리는 그렇게 싸우고 또 싸웠던 걸까? 부부관계의 가장 큰 비극은 서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연애할 때는 어떤 커피를 가장 좋아하는지, 어떤 옷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곳을 싫어하는지, 어떤 영화를 싫어하는지 시시콜콜 묻는다. 매일같이 만나는데도 무슨 할 얘기가 그리 많은지, 밥은 먹었어? 누구랑? 뭐 먹었어? 맛있었어? 속속들이 묻고 답하느라 휴대폰 배터리가 금세 닳는다. 그러나 결혼하고 1년만 지나도 언제 그랬냐는 듯 더 이상 서로를 궁금해하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나도 그랬다. 남편이 나를 아는 줄 알았다. 웬만한 일에는 일희일비하지 않지만 한편으로 내게는
여린 소녀 같은 면이 있다는 것을. 이성적이고 차분한 편이지만 실은 내가 굉장히 예민한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당연히 아는 줄 알았다. 그만큼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왔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남편은 나를 몰랐다. 내 가슴 속에 시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내색을 잘 안 했을 뿐 결혼을 하고 워킹맘으로 살면서 많이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남편은 그냥 내가 원래부터 통이 크고 대범한 여자인 줄 알고 살아왔다. 생각해보면 내 잘못도 크다. 시부모님의 시동생까지 같이 살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나는 너무 괜찮은 척했다. 무엇보다 나는 남편이 설마 내가 힘들어하는 걸 모를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 남편을 원망했을 따름이다. 그런데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내 눈에는 남편이 지독한 워커홀릭으로 성공을 위해 가족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남편도 외롭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다. 우리는 둘 다 생활에 쫓기면서 너무 지쳐 집에 오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일단 쉬고 싶어 했고 상대방이 그 마음을 100분 이해해 주리라 생각했다. 더 이상 서로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나대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 그것은 점점 서로에게 상처가 되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왜냐하면 내가 정신분석 전문의로 일하면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니 그래 집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단다. 부끄럽지만 딴 사람 얘기는 다 들어주는데 남편만큼은 내 이야기를 먼저 들어줬으면 했다. 그런데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남편도 밖에서는 잘 들어주는 사람이지만 집에서는 내가 먼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기를 바랐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대신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 셈이다. 재미있는 실험이 있다. 결혼한 지 2주 된 부부, 2개월 된 부부, 2년이 된 부부, 20년 된 부부를 대상으로 서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테스트했다. 그 결과 서로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커플은 결혼한 지 20년 된 부부가 아니라 2주 된 부부였다. 왜냐하면 2주 된 부부는 내 남편 오늘은 직장에서 뭐하나, 내 아내는 오늘 뭘 했을까 궁금해하고 끊임없이 관심을 갖는다. 관심은 질문으로 이어지고 그에 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20년 된 부부는 서로에 대해 묻지 않는다. 거봐, 저 사람 저럴 줄 알았다니까. 저 옆편네 또 잔소리 안 해. 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정작 서로에 대해 모를 수밖에. 사람은 안 변한다지만 나이를 먹고 세월이 쌓이면서 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도 달라진다. 아무리 안 변했다 치더라도 입맛은 변하기 마련이며 시력도 변하고 뱃살도 나오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다. 그러니 5년 전 남편과 지금의 남편이 같을 수가 없고 10년 전 아내와 지금의 아내는 다를 수밖에 없다. 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나와 남편처럼 그동안 서로에게 쌓인 상처 때문에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까지도 어느 순간 멈춰버리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남편의 이야기를 그냥 듣기만 했다. 그러기를 몇 번 어느 순간 남편은 이렇게 수다스러운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놀라운 건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나의 일상을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밥은 뭐 먹었어? 오늘은 어땠어? 괜찮아? 그 후 남편과 나는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재미에 빠졌다. 그 사이 변했지만
몰랐던 것들에서부터 오늘 하루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어릴 적 상처까지 쌓인 이야기는 많았고 서로에게 하고픈 이야기도 많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었다. 사랑하니까 저 사람은 분명 내가 얘기 안 해도 알 거야 라는 생각은 틀렸다는 것을. 아무리 사랑해도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나에 대해 자꾸 알려주어야 한다. 하고 싶은 말을 차곡차곡 가슴에 쌓아두는 대신 그 말을 밖으로 꺼내야 한다. 어제와 다른 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알게 된다. 그리고 절대 상대방을 다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나 자신도 다 모른다. 그런데 상대방을 어찌 다 알겠는가? 나는 그 사실을 결혼하고 30년이 지난 후에야 깨달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나를 알려주고 상대방을 끊임없이 알려고 노력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결혼 생활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비결이 아닐까 싶다. 이 글을 쓰게 된 것은 한 후배가 나에게 주례를 부탁했기 때문인데 이 글을 주례사 대신으로 전한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 것. 어머니, 아버지, 가만 불만 봐도 따뜻해지고 그리워지는 이름이다. 내가 걸어가다 넘어지면 바로 일으켜주고 세상의 좋은 것들은 다 나에게 주고 싶어 한다. 나를 위해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언제나 나를 최고라고 말해주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세상 든든한 이름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이상화하고 그리워하면서 성장한다. 그러나 현실의 부모는 그리 완벽하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주지 않을 때도 많다.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삼시세끼 내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 할 때도 있고 부모님이 서로 얘기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면 이러다 큰 싸움이 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다른 집은 모두 화목하고 단란해 보이는데 콩가루 같은 우리 집이 창피하고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는지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나를 낳고 나서 6개월간 아팠다. 그러다 보니 나를 제대로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나는 엄마의 정이 그리웠는지 늦게까지 손가락을 빨고 자주 오줌을 쌌다. 6살 때쯤인가 한겨울에 또 오줌을 싸고 말았다. 화가 난 아버지는 나를 얇은 내복 바람으로 쫓아냈다. 그때 나는 옷 속을 파고드는 추위와 수치심에 떨며 울면서 두 주먹을 쥐고 결심했더랬다. 이 다음에 크면 꼭 복수하고 말겠다고.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을까 하는 분노가 치밀었던 것이다. 그런데 커서 생각해보니 당시 아버지는 소송에 휘말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고 어머니는 몸이 아픈 데다가 딸 둘을 낳고 이번엔 아들인가 했는데 또 딸을 낳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던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한 건 내 탓이 아니라 그저 운이 없었던 탓이었다. 게다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젊고 서툰 부모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가 되어 보지 않고서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를 원망하거나 내가 부모가 되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한다. 상상 속의 완벽한 부모가 되기를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부모가 될 준비를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한 후배는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부모님한테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서 어떻게 사랑을 줘야 할지 모르겠고 아이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과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김현승의 시 아버지의 마음에 나타나 있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고달픈 일일지도 모른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자신을 희생해야 하며 모든 아버지는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속에 항상 이러한 위대한 사랑의 감정만이 있는 것일까? 사실 남녀 사이의 사랑처럼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역시 사랑과 미움이라는 양면성을 가진다. 정신분석가인 위니코트는 어머니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한다 해도 이 사랑에는 미움이라는 감정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아이는 엄마의 사생활을 방해한다. 아이는 무자비하며 엄마를 마치 무보수의 하녀나 노예, 하층민처럼 취급한다. 아이는 대부분 배고프거나 뭔가가 필요할 때 엄마를 무지 사랑한다. 그리고 일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귤껍질처럼 엄마를 던져버린다. 아이는 엄마를 의심하고 엄마가 주는 음식을 뱉어버려 엄마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회의감이 들게 한다. 그러다가 이모나 다른 사람이 주는 음식은 잘 받아먹는다. 아침에 한바탕 끔찍한 난리를 친 뒤 밖으로 안고 나가면 아이는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웃는다. 그러면 그는 참 예쁘고 착한 아기네요 라며 아기를 쓰다듬어 준다. 만일 처음에 아이의 비위를 잘 맞춰주지 않았다면 아이는 엄마를 두고두고 원망한다. 위니코트의 말처럼 아무리 어머니라도 아이가 미워질 때가 있다. 위의 경우처럼 그는 아이가 얄밉지 않다면 그건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하지만 부모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아이를 귀찮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발견하면 불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이 비열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아무리 성숙한 인간이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부모 자식의 관계 역시 완벽할 리 없다. 그러므로 아이가 미워질 때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항상 옳은 일만 할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때때로 우리는 잘못을 하기도 한다. 그 말은 어머니나 아버지도 때로 틀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항상 틀리기 쉬운 인간에 의해 길러지는 존재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유와 배려, 감사와 유머가 싹 든다. 좋은 부모란 아이의 필요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충족시켜주는 부모가 아니다. 사람이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의 결핍과 좌절을 경험해야 한다. 결핍되고 상실한 것을 스스로 찾아 메우려는 노력이 바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주면 아이는 성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에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좌절을 주면 아이는 서서히 좌절을 견디는 법을 배워나가고 현실감을 얻게 되며 스스로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한편 부모가 아무리 아이에게 모든 인생을 바쳤어도 그 결과가 전적으로 부모의 통제 안에 있을 수는 없다. 집 밖의 세계에서 부모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이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리고 생후 초기에 엄마와 아기가 얼마나 서로 잘 맞았는지에 따라 아이가 겪게 되는 일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는 만큼의 사랑과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갈 때 잘 떠나보내는 것이다. 그러니 좋은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상적인 부모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법이니까. 때론 버티는 것이 답이다. 때론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든 날들이 있다. 나에게도 그런 날들이 있었다. 고등학교 2학년 기말고사가 끝나던 2월 10일, 바로 위에 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대학교 예비 소집에 간다고 밝게 웃으며 집을 나선 언니가 대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것이다. 연년생으로 친구보다 더 가깝게 지내던 소울메이트 언니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내 곁을 떠났다. 언니가 떠난 뒤 한 달 만에 할머니도 돌아가셨다. 그런데 나는 마음껏 울 수가 없었다. 새벽에 물 마시려고 나왔다가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 슬쩍 방문을 열어보면 아버지가 울고 있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었다. 다음 날은 어머니가 울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로했다. 늘 강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와 언니의 죽음을 견딜 수 없었던 아버지는 우리 형제들을 보고 있으면 자꾸 언니 생각이 난다며 끝내 강원도 공장으로 내려가 버렸다. 집에서 언니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와 큰언니, 남동생, 여동생 모두 언니 이야기를 꺼내면 너무 마음이 아플까봐 자기 가슴 속에서만 언니를 묻어두었다. 집안 분위기가 늘 침울했던 그때 나에게는 딱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버텨야 해. 나까지 무너지면 안 돼. 나는 언니를 대신해 두 사람의 몫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의 전부였다.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공부한답시고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내 연습장은 어떻게든 버텨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다짐으로 채워지곤 했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언니가 죽었으니까. 역사학자가 되겠다던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언니가 선택한 대학교의 예비 소집일에 그 일이 터졌으니까. 언니가 갈까 말까 고민했던 다른 대학교를 선택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무너지면 안 되었다. 울어서도 안 되는 거였다. 나마저 무너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슬픔이 얼마나 더 크겠는가.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모님 걱정 끼치는 일 없게 한 번에 대학에 붙는 일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혼자 언니의 죽음을 견뎌내며 입시를 준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를 이겨야 한다며 의자에다 끈으로 내 몸을 묶고 공부를 하다가 새벽에 잠시 눈을 붙이면 가위에 눌려 벌떡 일어나는 일이 계속되었다. 그러다 버티는 것도 한계치에 이르렀는지
대학 시험을 한 달 앞두고부터 탈이 나기 시작했다.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몸은 고된데 잠은 잘 안 오고 계속 체해서 먹을 때마다 구토를 했다. 나중에는 이러다 시험을 제대로 볼 수나 있을까 걱정될 정도였다. 결국 시험 당일 마지막 교시에 과학 시험을 보는데 세상이 노래지면서 앞이 안 보이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하지만 어떻게 버텨온 1년인데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겨우 시험을 마쳤고 다행히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다. 그렇게 1년 동안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을 견디고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나는 이제 내 인생에 버텨야 할 날들이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나는 또 버티고 있었다. 국립정신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딴 후의 일이다. 나를 무척이나 미워하고 괴롭히는 상사가 한 명 있었다. 나는 레지던트가 끝난 후에도 국립정신병원에 남아 스태프로 일하고 싶었다. 정신분석이나 사이코 드라마 등 열심히 공부한 분야를 제대로 펼쳐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든 내가 이 병원에 발 붙이지 못하게 만들려고 작정한 사람 같았다. 그와 같은 학교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정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출신 학교 때문에 무조건 배척하니까 방법이 없었다. 이제 와서 대학을 다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답답해서 속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내가 노력한다고 풀릴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시하기 일쑤였고 인사를 받기는커녕 지나칠 땐 없는 사람 마냥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 말로 알아서 나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내가 뭐가 모자라 이런 대우를 받나 싶어 억울했고 차라리 때려치울까 몇 번이나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병원에서 일하고 싶었다. 그래서 버티기로 했다. 잡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가 아무리 나를 무시해도 견뎌냈다. 스태프가 안 된다고 해도 일단 하는 데까지 해봐야 덜 후회할 것 같았다. 그런데 하늘이 나를 도왔는지 나를 미워하던 상사가 예기치 않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되었고 다행스럽게 나는 국립정신병원에서 정식으로 일하게 되었다. 괴롭힘을 당하던 1년은 너무도 힘들었다. 그런데 훗날 돌이켜보니 거기서 배운 점도 많다는 걸 깨달았다. 그 전에 나는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게다가 레지던트를 끝마칠 때쯤 내 자신감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다. 대학 졸업 성적도 매우 좋았고 사이코 드라마로 학계의 인정도 받았으니까. 그런데 상사와의 갈등은 조직에 들어가 일한다는 것이 나 혼자 잘났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님을 알려주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며 무슨 일을 하든 나를 낮추고 조직에 맞춰가는 적응력도 꼭 필요한 능력임을 깨달았다. 아마 그가 없었다면 나는 내가 대단히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며 기고만장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 뒤로도 나에게는 버텨야 하는 날들이 찾아왔다. 무엇보다 결혼을 깨버리고 싶은 순간들을 버텨내야 했고 40이 넘어서는 파킨슨병으로부터 버텨내야만 했다. 그런데 버틴다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그것이 굴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버틴다는 것은 그저 말없이 순종만 하는 수동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에 누워서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버틴다는 것은 내적으로는 들끓어 오르는 분노나 모멸감, 부당함 등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외부에서 주어진 기대 행동에 나를 맞추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하는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힘든 과정이다. 그래서 버틴다는 것은 기다림이라 할 수 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참아내는 것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내가 수험생 시절을 인내하지 않았다면 의사가 되기 위한 첫걸음인 의과대학에 가지 못했을 테고 첫 직장에서 견뎌내지 못했다면 정신분석을 공부할 생각을 못했을 테고 결혼을 깨버렸다면 지금의 가족을 얻지 못했을 테고 병으로부터 버티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책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나는 버티면서 삶의 한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고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은 너무나 애통한 일이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며 내가 죽어버려야 했을 만큼 무가치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 내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누군가에겐 때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배웠다. 만약 버티지 않고 어느 순간 포기해버렸다면 삶이 쉬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참 많이 후회했을 것이다. 사실 정신치료 중에도 버팀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많은 환자들은 끝없이 치료자를 테스트하며 그네들의 분노나 절망을 치료자에게 투사한다. 이를 견뎌내는 것은 치료자에게 있어 매우 힘든 일이다. 자칫 치료자가 자신의 역전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치료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그러므로 치료자는 환자의 분노를 견디고 그로부터 살아남아야 한다. 일단은 살아남아야 환자를 도울 수 있으니까 말이다. 그러고 보면 어떤 것을 이루는 과정에는 견디고 버텨야 하는 시기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버티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일의 의미와 절박성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필요한 것들을 재정비하며 결국은 살아남는 법을 익히게 된다. 그러므로 버티어 살아남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폄하할 수 없는 피땀 어린 노력의 결실이다. 그래서 정말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오느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느냐고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버티는 것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버티다 보면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치지 말라고 말이다. 정말로 때론 버티는 것 자체가 답일 때가 있다. 그리고 언젠가 좋은 날은 반드시 온다. 그래서 나도 오늘 하루를 잘 버텨냈고 그러다 보면 내일 두 손자 녀석들이 달려와 할머니 하고 부를 테고 사위의 손을 잡고 들어오는 딸의 얼굴을 오랜만에 보게 될 테니까 그거면 충분하다.